한 남자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도착한 사진 한 장. 한 여자가 낯선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바로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600일 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사람. 새 아이를 남겨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이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는 걸. 22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낯선 누군가가 그에게 이 사진을 보낸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놀라운 반전과 함께 탈무드가 말하는 한 가지 지혜가 모든 혼란의 질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 밀집 지역, 낡은 빌라 3층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박준호, 당시 50세. 소형 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 그의 아내 윤서연은 49세로 프리랜서 조리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결혼 22년 차. 세 아이는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생긴 실금처럼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묵묵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고 주변의 남자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도 묻지 않았으며 그녀의 꿈이나 바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연은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우리 둘이 언제 마지막으로 외식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별일 없다는 짧은 대답. 나중에 시간 나면 가자는 무심한 약속.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고 해야 하는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큰아이는 입시 준비로 바쁘다며 방문을 잠갔고, 둘째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내만이 가끔 엄마에게 와서 안겼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기능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리보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으며 그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적어도 밖에서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넣어주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고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였고 관심이었고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침묵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천천히 차오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처음엔 발목까지만 차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가슴까지 덮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익사 직전이었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미는 방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애초에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아이들 일이나 집안 살림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큰애 학원비 입금했다는 말,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데워 먹으라는 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도, 애정도, 심지어 관심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싸움이 없으니 괜찮은 거라고,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하루하루 더 진해졌고 어느 순간 완전히 그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에게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던 그는 아내의 표정이 어땠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떨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이틀 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졌거나 친구 집에 묵는 거라고.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호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일하던 조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서연은 일주일 전에 이미 그만뒀다고. 일주일 전, 준호는 몰랐습니다. 서연은 매일 평소처럼 집을 나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준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고.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몰랐다고. 준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큰아이는 엄마는 돌아올 거라고, 둘째는 왜 한마디도 없이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막내는 엄마 보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없다는 사실이 이 집에 얼마나 큰 구멍을 만드는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가끔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하는 말들, 이야기하자는 말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사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 도시락.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가족은 서연 없이도 굴러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00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연 없는 삶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근, 퇴근, 집안일, 아이들과의 저녁.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00일째 되던 날,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야윈 얼굴, 미안한 표정.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미안하다고,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진실을 듣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예전 같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지 열흘째, 준호의 휴대폰에 사진이 왔습니다. 한 여자가 낯선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배경, 커피잔 2개.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연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메시지.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풍경. 아마 서연이 사라진 지 몇 달 후. 단풍 속을 손잡고 걷는 두 사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은 이 남자의 동생이라고. 형이 유부녀와 살림을 차렸는데 부인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그날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600일 동안 어디 있었냐고. 서연은 친구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자 있었지 않냐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그녀에게 준호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그 남자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600일 동안 그 남자랑 같이 산 거냐고. 아이들 버려두고. 왜 돌아왔냐고. 차였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준호가 질문을 쏟아냈고 서연은 울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22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서연의 대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준호는 지쳤습니다. 그는 짐을 싸라고 내일까지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나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큰아이는 그만하라고. 둘째는 그냥 나가라고. 막내는 가지 말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진들이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서연과 그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들. 600일의 기록이 하나씩 준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동생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작년 여름 강원도. 형 생일날 케이크. 함께 살던 원룸. 준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처럼.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모두 유리하다고. 그 남자도 소송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행복해 보였다고.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정상에서 준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22년 동안 어떤 남편이었을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했을까요? 서연의 하루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1년 전, 아니, 5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 응이라는 대답. 그게 전부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며 많이 걸었으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당신도 마시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게 부부구나. 자신과 서연은 언제부터 저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결혼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자신과 서연. 신혼여행, 첫째 출생, 새집 이사.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진 속 미소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미소가. 그날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떤 남편이었냐고. 서연은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었다고. 그런데 자신은 당신한테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고.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자신 자체가 아니라 하는 일만 중요했다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밖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말해줬다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난 거냐고 묻자 처음엔 그냥 동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줬다고.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봤고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자신을 사람으로 봐줬다고. 서연은 집을 나간 건 도망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나빠서. 그런데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 똑같아졌다고. 자신은 또다시 역할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사람 동생이 알게 됐고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고. 자신의 아이들한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그날 밤 준호는 탈무드를 펼쳤습니다. 용서에 관한 구절. 두 사람이 싸울 때 둘 다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서연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녀가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생기기까지 자신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22년 동안 준호는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관심이고 대화이고 존중입니다. 그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의 선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 이 관계를 살릴 것인가? 끝낼 것인가?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그는 자신을 김민석이라고, 형 김태준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말했습니다. 자기 형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준호의 부인을 만난 후로 모든 게 망가졌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반문했습니다. 당신 형도 유부녀인 줄 알면서 관계를 가진 거 아니냐고. 600일이나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고. 민석은 먼저 유혹한 건 준호의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민석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과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연락 없으면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며칠 후 민석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내용과 사진들. 인사팀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한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친구와 싸우고 얼굴에 멍을 들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엄마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고 말했다고.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카페에서 준호는 선언했습니다. 당신 형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거라고. 민석이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면 범죄라고. 금전을 요구한 건 협박죄라고. 그리고 형에게도 소송을 걸 거라고. 부부관계를 파탄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부인도 똑같지 않냐고. 준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당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더 이상 자기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과 힘에서 나온 침묵. 이제는 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초라한 모습.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600일 동안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남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한 일도 사과한다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 600일 동안 뭐 하셨냐고.
태주는 자신은 도망치고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태주는 마지막으로 서연 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서연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아이들을 걱정할 자격이 있냐고. 600일 동안 세 아이의 엄마를 집에 못 오게 한 사람이.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탈무드를 펼쳤습니다. 정의에 관한 구절.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는 질서의 회복이다. 복수는 과거를 응징하지만 정의는 미래를 세운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수인가? 정의인가? 서연을 벌주고 태준을 벌주는 것. 그것이 복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무너진 가족, 상처받은 아이들, 텅 빈 집. 반면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준호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용서받고 싶다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고, 엄마로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서연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이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첫째,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만 존재하는 것. 둘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모두 알려야 하는 것. 셋째,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 넷째, 언젠가 자신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때는 조용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진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다행히 살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준호는 그 사실에 흔들렸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태준이 선택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감당하지 못한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준호는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은 지쳐 보였습니다. 형이 이제 괜찮아졌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앞뒤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모두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이제는 각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다시는 자기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민석도, 민석의 형도. 그게 마지막 선이라고.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준호는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회복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서연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을 사용했고 개인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관한 일에서는 협력했습니다. 어느 저녁 큰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함께 있어줘서. 그 말에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탈무드를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펼쳐진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용서한다고도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파멸시킬 수도, 민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서연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아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스스로 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준호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탄 커피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작은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각자가 밥을 먹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에 큰아이가 엄마도 잘 다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나갔습니다. 집에는 준호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견딜만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은 화살이지만 침묵은 방패다. 준호는 지난 몇 달 동안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복수할 권리가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벌할 수 있어도 벌하지 않고 그 대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준호의 선택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완벽한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큰아이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나란히 앉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큰아이가 같이 사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큰아이가 가운데, 양옆에 준호와 서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완벽한 가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가족, 깨졌지만 다시 맞추려 애쓰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탈무드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깨진 것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깨진 곳에서 시작된다. 금으로 이은 도자기처럼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만든다. 준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밝았고 어떤 별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복수 대신 질서로, 소유 대신 존중으로. 준호는 탈무드의 지혜를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준호와 그의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방을 사용했고 부부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 생활에 적응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었으며 막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준호의 제안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5 식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상에 올라 준호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막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큰아이와 둘째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탈무드에서 발췌한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힘이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준호는 그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배고프지 않냐고 내려가서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 식구는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천천히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준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복수가 아닌 질서로, 완벽함이 아닌 현실로.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부분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가족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한 깨졌기 때문에 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준호는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탈무드가 가르치는 것처럼 말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완벽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 그는 분노를 내려놓고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말입니까? 침묵입니까? 단절입니까? 공존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